오늘은 먼저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한국 경제에 이 혁혁한 공을 세운 분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상당히 또 문제가 많아서 이 명함을 모두 갖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여야 정치권이 내는 논평을 보면 좀 차이가 좀 있고요. 예. 먼저 부소장님께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기업이죠. 월드 베스트 기업이고 수많은 혁신과 수많은 제품들, 또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미쳤죠. 여기서 이제 CEO가 한 역할 자체가 일단 과소평가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동시에 어떤 기업의 성과라는 게 CEO 혼자 낼 수 없는 거죠. CEO와 직원들과 노동자와 시스템과 조직이 합심해서 이루어낸 거니까 이거를 과대평가할 때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시겠지만 아들이 경영을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아들의 경영 승계가 불법 편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네. 이게 이제 문제고 계속 지금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알다시피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까지 동원이 돼서 불법 승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우리가 간과하기 어렵다. 특히 이제 불법 승계하고 관계된 건 결국 우리나라의 이제 오너 경영이라는 거. 사실 대주주일 수는 있지만 왜 대주주가 오너가 되는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사실 또 대주주냐 볼 때 소주주거든요. 한 4%. 또 이 정도를 갖고 사실 이 순환고리에 있는 전 기업을 지배하는 이런 식의 구조 자체가 오히려 오너 경영의 장점보다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오히려 전근대적인 경영으로 갖고 있는 오히려 기업이나 경제 전체에 문제가 더 많지 않냐. 네. 사실상 과거에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갔을 때 삼성 주가가 오른 적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시장의 신호가 우리 오너 리스크가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좀 반성해 볼 지점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순애 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삼성 브랜드 가치가 지금 세계 탑 5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공은 혁혁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또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이제 빛이 나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화려한 빛 뒤에는 또 이제 그림자가 있게 마련인데,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풀어가야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적 유산은 이제 계승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친의 어떤 도전 정신, 혁신의 열정 이런 것들은 계승을 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에 그동안 부정적으로 있었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삼성공화국이라고 우리가 비아냥되고 있고 비판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거든요. 그래서 더 혹자는 삼성공화국이 아니라 오히려 삼성군주제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목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개선과 개조를 해 가면서 이제 삼성이 이제 세계적 굴지의 기업으로 계속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아마 본인의 어떤 노하우와 역량을 발휘해야 될 거다. 그런 점에서는 또 이제 국민들이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면서도 그런 기대가 있을 터이니 이재용 부회장이 혹시 어깨가 더 훨씬 무겁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또 이 평가와 함께 이제 본격적인 아이템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번 그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떤 최고의 스타? 내지는 최고의 히어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연 꼽히는데 찬반 양론이 또 아주 거세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지난주 국감 발언들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김찬희 부소장께서는.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정치 문화가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는 그게 이른바 진영 논리 같습니다. 네. 여당 편이냐 야당 편이냐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어떤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나름의 올바른 길을 가려고 그러면 반대편을 도와주는 길이다. 이를 버리면 그냥 비판이 돼버려요. 네. 또 정당 내부에서도 좀 자정을 하거나 좀 더 발전하려고 하면 이중대니 내부 총질이니 이러면서 비판을 해야 되니까 이거 자체 이런 용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다 후진적 정치적 문화가 아닌가. 네.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멤버들 한 것 같고 대권 후보다 대통령 후보다 이게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진영 논리라고 봐요. 왜냐 윤석열 총장의 노선이 정책이 정견이
국민의힘과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한 것은 몇 개의 사건 수사에서 여권과 입장이 달라서 대립하고 갈등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여권과 싸우면 야권의 대권 후보가 되는 거냐? 이거 자체가 저는 진영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뭐 어떤 정견도 정책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단하고 싶은 건 아닌데 과연 국민의힘과 윤 총장이 도대체 어떤 점에서 정견과 정책이 같은지 검찰과 관련된 사안 외에도 국민의힘과 노선이 같은 정치인인지 네. 이게 먼저 해명이 돼야 이게 윤석열 총장이 무슨 대권 후보니 뭐 대통령 후보니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너무 두 개의 선택지만을 강요하는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갖고 여권과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하는 건 좀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후진적 정치 문화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듭니다. 부소장님 또 얘기에서 들어보면 역시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최순애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를 할까요? 일단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면 일단 할 가능성이 커 보이잖아요. 그런 예. 느낌을 주게 발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적정한 발언이었냐라는 것도 사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대목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그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이제 뭐 격정 토론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한테 핍박받았던 거를 토로했기 때문에 네. 뭐 일정 정도 많은 부분들이 시원하다. 그동안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힘의 이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거는 같아요.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 시청률이 10%가 됐더라고요. 네, 뭐 예. 비록 뭐 오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이런 그 윤 총장의 발언이 조금 저는 미진했다고 보는 측면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상당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연 윤 총장이 바로 그럼 대권에 특히 이제 야권의 잠룡으로 포함이 되는 거냐? 저는 그거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차기 대권을 볼 때는 차기 주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냐, 과연. 그리고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 거냐, 뭐 어떤 철학과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냐. 이거는 사실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평가되는 거냐고 맞물려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반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그렇게 어떤 우리가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인물을 찾아야지. 지금 여권으로부터 탄압받는 검찰총장이 바로 야권 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조금 너무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 그 대목에서 윤 총장이 정령 뜻을 세웠다면 제가 볼 때는 아직 뜻이 견고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날 발언으로 봐서는. 뜻을 견고히 세웠다 그러면 과연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비전을 가질 건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거는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계속 임기를 채우기는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내년 7월 24일까지인데 어쨌든 9개월 정도 남았어요. 계속 임기를 채우면서 대권을 꿈을 키운다? 저는 그건 상당히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거취 문제를 뜻이 견고하다면 거취 문제를 또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취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아니 본인이 뜻이 견고하다면 예. 대권 도전의 뜻이 견고하다면 저는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7월 24일 날 임기가 끝나면 내년 8월이나 9월에 아마 대권 후보 그 경선이 이루어질 거예요. 8월이나 9월에. 근데 네. 권력기관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있을 그 야당의 그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든다? 어떤 거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내지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윤 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정말 그 공명정대하게 수행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마무리를 잘 한다는 전제가 된다 그러면 임기를 유지하는 게 좋지만 대검 그때 국감에서 보여줬듯이 윤 총장은 이미 제가 볼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현재 여건과. 예. 그랬을 때 총장직을 유지하면서 어떤 수사를 공명정대하게 내지는 클리어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 지금 하다못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지금 유야무야 흐지부지 된 상태 아니겠어요. 임종석 전 실장도 총선 이후에 소환해서 수사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이 과연 검찰총장의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그 대목도 사실 의심이 들고. 홍준표 의원 입장과 저희 평론가님 입장이 비슷하네요. 아니 근데 그게 결과는 같을지 모르지만 저는 약간 결이 다른데 예. 윤 총장이 정말 본인이
본인이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내가 과연 대권에 도전할 건지. 홍준표 의원은 이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 검찰총장직의 미련을 갖지 말고 사내답게 내던져라.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예.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예. 생각이 났어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예. 뭐 누구나 정치인이 될 자유는 있죠. 그리고 지난 1년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부터 여권으로부터 큰 정치적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뭐 검찰 권력도 굉장히 센데 검찰 권력보다 더 센 게 정치 권력 아니냐 이런 걸 실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이 안 들 수 없다고 보는데 예. 일단 검사로서의 능력과 정치인의 능력은 완전히 다른 것이고 과거에 반기문 사무총장도 막 떠올랐다가 그냥 죽지 않았습니까? 예. 무엇보다 이제 직무 수행이 지금 만만치 않지만 지금 뭐 특정 사건의 수사권도 지금 사실 없는 이런 상황이 있어 굉장히 수행이 어렵지만 검찰총장이 너무나 중대한 공직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정치권 또는 여권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검찰이 기능을 못하는 것도 저는 선례상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의 문제도 많지만 검찰이 무기력하게 되면 다른 권력의 이제 균형 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비대한 권력은 또 문제가 생기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임기도 많이 남았고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시점이다. 네. 저는 그 국회에서 말씀하신 게 발언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천천히 퇴임 후 생각을 해보겠다든가 뭐 정치에 들어가느냐니까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여운을 남기기보다는 대통령이 임명한 대로 임기 때까지 검찰총장으로 직무를 다할 뿐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도 없고 지금 생각할 시점도 아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 왜 여운을 남기면서 그런 식으로 정치인답게 행동했느냐.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게 그런 발언이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한다 하더라도 이미 본인이 그동안 너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날 격정 토로한 거 보면 지금 완전히 할 말 많았고 주먹을 쥐고 이렇게 막 답변을 하니까 할 말 많고 많이 참았던 게 보이잖아요. 야당 근데 지지자들은 상당히 열광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저는 개인적 선택이긴 하지만 저는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이 개각이 예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법 쪽에서 나오는 이 노이즈가 너무 심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윤 총장이 정치를 할지 말지는 제가 볼 때 본인이 더 깊은 숙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거취 문제도 저는 개각 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물론 윤 총장 고민까지 같이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법 쪽에서 일어나는 사법 당국의 노이즈가 결코 저는 건강하고 발전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통령께서 아마 개각할 때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이 찬반이 엇갈리는데요. 0408님은 윤석열 님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윤석열 님 한마디에 더 흥분하는 민주당 왜 그럴까요? 윤석열 님은 팔방 미인남이십니다. 이렇게 굉장히 팬들이 늘어났네요. 예. 반면에 6218님은 국민들이 바본가요? 먼 대통령 검찰도 제대로 못 해놓고 4329님은 윤 총장은 대통령감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의견도 올려주셨고 예. 아무튼 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2라운드 뭐 3라운드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해지는데 오늘 이 법무부 국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출석을 하잖아요. 뭐 예상하긴 좀 뭐 그렇습니다만 또 오늘의 발언이 또 상당히 또 언론의 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평론가님은? 오늘 이제 법무부 종합국감인데 예. 거기서 뭐 대검찰청은 포함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워낙 지난주 목요일 날 윤 총장이 워낙 이제 폭탄 발언식의 발언을 많이 했고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런 사실 자극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아왔던 추 장관의 어떤 모습으로는 뭐 침묵하거나 무대응하거나 이런 전략으로 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올 국감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저는 지금 국민적 관심이 되고 있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수사에 대한 것들을 찬찬히 좀 설명하는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어차피 윤 총장이 그렇게 이제 쏟아낸 발언들을 하나하나 대응하다 보면 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이즈가 심화되거든요. 누가 봐도 지금 추미애 장관은 장관이고 본인이 이제 어쨌든 본인의 권한을 행사해서 수사권을 배제했기 때문에 특정 수사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변하지 않는 팩트고 어쨌든 결과가 나올 터이니 너무 이렇게 각각의 대응을 격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다 인정한다.
뭐 결과를 바라볼 뿐이지. 저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윤 총장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다. 사람이 이제 감정이 갖고 있는 이상 이게 더 싸움을 더 그러니까 감정을 더 승하게 만드는 거는 결코 좋은 싸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꼭 싸워야 이기는 거 아니니까 추미애 장관이 저는 좀 자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제 검사로 지내오신 분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제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 두 분이 좀 스타일은 좀 비슷하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김찬희 부소장님. 네, 그 지금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라임 옵티머스도 중요하고요. 저는 일단 아들 문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안 중요한 문제란 건 아닌데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매우 지엽적인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거론하고 싶은 거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이른바 사건이 있죠. 네. 네, 그것과 관련된 한동훈 검사가 지금 계속 좌천에 좌천을 거듭하고 있는데 최근에 검언 유착과 관련해서는 이게 근거가 없는 것으로 지금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좌천을 계속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렇게 이제 좌천을 시키는 이제 과정에서 과연 법무부 장관이 적법한 권력을 행사했는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떠도는 여론에 근거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데 그 여론 자체가 사실 무근이면 사실 원상복귀되는 게 맞거든요. 이 문제도 반드시 거론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이번 사건은 하여튼 뭐 이 사모펀드 이 대형 사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여당에서는 이제 공수처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야당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맞서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민주당이 설정했던 이 공수처 이 추천위원 추천의 이제 데드라인이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두 변호사가 이제 거론이 됐고 아무래도 두 분을 추천할 것 같은데 일부에서 민주당 김성환 의원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 침대 축구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이 축구를 또 좋아하지 않는 분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제 중동의 선수들이 좀 많이 이제 골을 넣고 나면은 누워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제 작전을 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눕는다 해서 이제 침대 전술 뭐 침대 작전 아무래도 야당이 좀 지연을 많이 쓰지 않겠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실제 야당은 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을까요, 평론가님? 일단 사실은 국민의힘이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수로 압박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오늘까지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야당 몫인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 그 추천 권한도 제한하겠다. 그러니까 몫을 제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일단은 2명을 추천하고 거기서 이제 후보가 누가 추천되느냐에 따라서 그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수도 있고 뭐 1명은 반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정해진 트랙은 밟겠다. 그러나 누가 공수처장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반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향후 추천되는 인물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시한 안에 추천을 했어요. 뭐 버티긴 했지만 지연도 됐고 그렇더라도 민주당에서 즉각적으로 그렇게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논평을 내는 것도 향후 앞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될 상황에서는 좀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 사실 상대를 달랠 때는 달랠 필요가 있거든요. 무조건 네. 힘의 우위를 점했다고 해서 밀어붙이는 것도 이제 물론 민주당은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게 목표긴 해요. 그러나 이제 어떻든 야당을 인정하고 협상을 통해서 가져가려고 하고 또 공수처장이 특히 이제 어떤 그 정권의 어떤 악용된 소지를 제거하려고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싶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낸 법안도 있긴 하지만 일단 진행 자체도 좀 공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들더라도 충분한 수기와 협의 속에 갈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너무 지금 야당을 밀어붙이는 거는 모양새가 좋지 않고 추천하겠다고 그랬으면 일단 받고 추천위원회가 출범한다면서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바로 이제 내정했다라고 이제 공표가 되자 바로 방해위원이다라고 그렇게 단정하는 거는 네. 너무 좀 무리한 거 아닌가 싶어요. 내정된 두 분이 또 상당히 또 보수적인 네. 또 이 법조인인 건 뭐, 사실이죠. 특히 예. 한 분인 이제 임정혁 추천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성 공안검사 출신이죠. 강성이시더라고요. 굉장히 보수적인 인물이고 예. 정책 활동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분명히 합법적인 지연 전술이나 방해 전술이 예상될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이렇게 추천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이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에 공수처가 거론될 때부터
공수처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거든요. 공수처가 대통령이 친위 사정기관이 될 것이라는 야당이 많은 주장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당이 그때 유일한 방어 논거가 뭐였냐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7명 네. 중에서 야당 몫이 2명이기 때문에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 하면서 방어 논리를 그거로 삼아왔단 말입니다. 예. 반대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막 밀어붙일 때 결국 이른바 김용민안이 결국 5명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사실 개정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후보를 지금 추천하자마자 개정안으로 또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바로 주는 것 자체가 과연 정치적 도의라든가 원래의 명분에서 과연 적합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의문이 드네요. 그렇죠. 예. 아무튼 이 공수처법이 통과가 돼서 이 공수처가 사실은 이제 7월부터 출범이 돼야 되는데 출범이 못하고 있었던 게 이제 야당이 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야당이 추천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게 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좀 논의도 하고 또 공수처장 후보도 좀 추천을 해서 좀 어떤 좀 논의와 여론의 추이를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준비했지만요. 오늘도 역시 이 한두 개 아이템으로 오늘 금주의 정치 전망도 마무리 짓게 되네요.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찬희 부소장,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